변화하지 않는 삶은 개인이든 사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고정된 틀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합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자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과감하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부자도서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말투가 어눌하고 느리다. 경상도 남자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에게서도 말의 세련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어눌한 말투 속엔 경상도 남자 특유의 뚝심이 짙게 깔려 있다. 그의 뚝심에 대해 잘 알게 하는 이야기다. 이건희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친구와 시비가 붙었다. 이건희가 먼저 싸움을 신청했다. 그때 이건희의 친구인 홍사덕이 그 싸움의 증인이 되었다.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한 것이다. 야, 너희들 정말 싸울 거냐? 홍사덕이 말했다. 둘은 싸우겠다고 말했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건희의 싸움 대상은 싸움꾼답게 몸놀림이 빠른 반면 이건희는 동작이 느렸다. 몸놀림이 느린 이건희는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격투에서 일방적인 공격이 언제나 승산이 있는 것은 아니듯 이건희의 경우가 그러했다. 이건희가 수없이 얻어맞으면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자 은근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상대였다. 저놈은 아무리 맞아도 맞은 표시 하나 안 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상대는 계속해서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해댔지만 파괴력은 점점 떨어졌다. 힘도 빠졌다. 공격을 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드디어 이건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건희는 레슬링을 한 만큼 힘이 좋았다. 어느 순간 이건희의 소나귀에 상대의 허리가 잡혀 있었다. 이건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한 압박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두 손으로 상대를 번쩍 들어올려 내다 꽂았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상대의 팔을 잡고 꺾어버렸다. 상대는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써댔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다. 아야, 팔 좀 놔줘. 상대는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싸움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건희가 최고 싸움꾼을 항복시킨 것이다. 당연히 싸움꾼이 이길 거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건희의 뚝심 앞에 상대의 싸움 기술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들의 중심이 된 데는 그의 강인한 인내력과 의지가 있었다. 한마디로 그의 성공은 강한 뚝심의 힘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건희는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젖을 떼자마자 의령의 친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 이건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로 와서 해화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건희 가족은 6.25 전쟁이 나자 마산으로 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로 이사했다.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또다시 부모를 따라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도 2번이나 전학을 하는 등 그야말로 전학의 연속이었다. 그로 인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아버지 이병철은 이건희가 부산 사범부속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 도쿄로 유학을 보냈다. 선진국의 문화를 보고 배우라는 의미에서였다. 일본에는 맹이, 창이 두 형이 있었지만 나이 차가 많이 나 형들은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 말도 안 통하다 보니 일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이건희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귀국해서 다시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학교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 사대부고에 입학한 이건희는 레슬링부에 들어갔다. 레슬링을 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냈고 상대와의 스파링을 통해 힘듦을 이기는 법도 배웠다. 그리고 럭비를 하며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이건희는 아버지에 의해 또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해 경영학을 공부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이건희는 어린 시절부터 유학 시절까지 혼자 지내는 동안 늘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며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사물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분석하게 됨으로써 자기만의 사상과 철학을 기를 수 있었다. 1955년 어느 겨울날 이병철은 어린 이건희에게 물었다. 건희야, 너 호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호수처럼 맑은 물을 잔잔하게 가득 채우고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준엄한 사람이 되자는 뜻이란다. 이병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라며 호암이 바로 자신의 호라고 일러주었다. 이건희에게 있어 아버지의 호인 호암은 그를 탄탄하게 받쳐준 성공적인 인생의 초석이었던 것이다. 이병철은 20대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논에서 미꾸라지를 키웠다. 그런데 한쪽에는 미꾸라지만 넣어 키우고 다른 한쪽엔 미꾸라지와 메기를 함께 키웠다. 시간이 흐르고 가을이 되어 미꾸라지들만 키운 곳에 가보니 미꾸라지들이 별로 살이 오르지 않았는데 메기를 함께 넣은 곳에 있는 미꾸라지들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다. 메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느라 더 많이 먹고 튼튼해져 통통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건희는 아버지로부터 미꾸라지와 메기 이야기를 듣고 훗날 삼성의 회장이 되어 그것을 경영에 적용시켰다. 즉 좋은 경영자는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희는 좋은 경영자는 때론 매기가 되어야 함을 임직원들에게 늘 강조하였다. 어느 날 어린 이건희에게 이병철 회장은 말했다. 건희야, 말을 많이 하지 말거라. 말을 많이 하면 허점이 저절로 드러난단다. 또한 표정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지 마라. 표정을 드러내면 무게가 없어진단다. 이건희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이건희가 삼성그룹 후계자로 내정되었을 때였다. 이건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병철은 붓으로 경청이란 글씨를 썼다. 남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으라는 말이다. 이건희는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차분히 경영 수업을 쌓으며 1987년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건희는 아버지에게 배운 경청의 의미를 임직원들에게 적용시키며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책 이건희 담대한 명언입니다.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든 삼성 신화를 이룩한 이건희의 인생 철학이 담긴 명언록으로 탈무드나 논어 같은 느낌의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자기계발서 100권을 요약해 놓은 느낌도 드는군요. 이건희에게서 삶과 철학을 배우고 미래를 향한 탁월한 상상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희처럼 부자 아빠를 만나지 못한 평범한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통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남과 다른 자기만의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자기만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변화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과 같거나 비슷하면 지금과 다른 사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세요. 셋째, 변화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앞질러 갑니다. 이런 변화를 따라잡고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책에서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은 독서 없이 큰 인물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독서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넷째,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세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